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곳에 할당된 재해기금으로 멕시코 벽 쌓는 안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팍스뉴스 일부 앵커와 극보수 어피니언 리더들은 대통령이 멕시코 벽을 쌓아야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부추기고, 국방부는 대통령 명령에 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반면 멕시코 장벽 때문에 연방정부를 폐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재해기금을 쓰는 것에 반기를 드는 공화당 의회 정치인들이 늘어납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사는 주민들과 땅 주인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 과정이 시작됐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중동에서 한 말과는 반대의 현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것을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걸끄럽게 하는 징용보상 판결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비공개적으로는 북한의 1대1로 참여에 대해서도 교감했을 것이고, 쉽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 개입으로 가능하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UN 인권 관계자는 북한 전체가 감옥이라는 탈북자 말을 인용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인권이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주요 원인은 나이 든 세대 때문이라고 포춘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시작해서, 물론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오늘 페이데이인데 페이를 못 받는 페이데이가 돼버렸고,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고 취소를 했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림은 나왔습니다. 1월 21일에 출발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제기구라던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만나는 것을 별로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보스 포럼의 경우는 이 세상에 부자란 부자는 다 모이는 포럼이잖아요. 경제 포럼이죠. 그래서 비교적 조금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당연히 가려고 하고 대통령이 갈 때 재무장관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는데, 연방정부 폐쇄, 멕시코 벽 쌓기 때문에 결국은 안 가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열흘 뒤에 출발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국방부 예산을 쓴다 하는 그 국방부 예산이 어떤 것이냐면, 정확하게 멕시코의 벽은 쌓아야지 되겠는데, 선거 캠페인 때부터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안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139억 달러, 지난 2월 달에요. 이게 이제 불이 난다던가 허리케인이 일어났었을 때 쓰는 비상 대책 기금으로 따로 떼어놨던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멕시코 벽 쌌는데 50억에서 58억, 59억 달러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해 기금이 139억 달러니까 이것보다 3배 조금 안 되는 거네요. 물론 550억 달러 가지고 불과 얼만큼 짓지도 못합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장벽을. 그런데 이 139억 달러 재난기금 육군 공병대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루이지아나 같은 데서 홍수가 나고 댐이 터지고 하면은 육군 공병대 엔지니어들도 다 동원되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로 육군 공병대에 139억 달러가 예치돼 있는데, 이 돈이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졌냐면, 최근에요. 플로리다주에서도 허리케인이 있었고, 푸에르토리코에서도 그렇고,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패러다이스 산불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도와주겠다 했었던 이 말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었을 때도 알아채렸어야지만 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주는 이런 기금도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멕시코 벽을 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푸에르토리코 그 주지사가 이 발표가 사실이냐, 국방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벽을 짓는 이런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데 하고 이제 공개적인 그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그 해당 뭐 주지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말 신뢰가 없다. 우리 주에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다 돕겠다고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는 이게 무슨 배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 교통부 직원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공항에서 사람들을 검색한다던가 짐을 또 여러 가지 인스펙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공항이 보스턴 공항, 마이애미 공항 같은 데는 완전히 푸드뱅크가 돼버렸대요. 3주일째 돈을 못 받고 일만 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어떤 여성분은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들으니까 내 남편이 지난해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싱글마더인데 내가 정말 집에 먹거리를 들여가야지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항이 뭐 검색대 요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 아픕니다 하고 1년에 몇 번씩 쓸 수 있는 그런 그 휴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써버리고 그렇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푸드뱅크에서 뭔가를 연방정부 공무원이 가져가야지 되는 지금 이런 상태라서 마이애미 국제공항이 무척 바쁜 편이죠. 그런데 터미널을 도저히 다 핸들이 안 되니까 줄였고요. 터미널을. 지금 농림부 교통부를 비롯해서 국토안보부, 내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에 기금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점점 그 박물관 같은 데가 힘들어지고 나사 직원은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집에 있고 IRS 직원도 대부분 집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떻게든 세금 리펀은 그 절차대로 한다고 하죠. 이것을 안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떨어질 테니까요. 해서 42만 명 연방 공무원이 봉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상원과 하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고 하니까요. 어제만 하더라도 하원에서 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멕시코 벽 쌓는 그 안이 포함되지 않고도 연방정부 문을 여는 그런 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상원에서도 지금 일하는 그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는 페이를 해야지 된다는 특별한 안을 어제 통과시켜서 하원으로 보냈고요. 또 다른 또 한 1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투표를 해서 연방정부 폐쇄도 막고 또 멕시코 벽 쌓는 비용은 안 하고 이런 안들에 지금 정치계에서 직접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계에선 그렇게. 또 언론계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늘도 이제 사설에서 대통령이 연방 그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보통 물론 뭐 9.11 사태 이런 때는 비상사태고 어디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던가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때 지역별로 또 연방의 재해 그 선포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통령은 멕시코 남부에서 마약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뭐 다 범죄가 들어오고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돈의 액수라든가 범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의 주장과 다른 그 연방 그
직접 관할을 하는 부처의 국무부나 국방부나 뭐 이런 곳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딱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36억 달러 정도 정부가 연방정부 폐쇄로 손해를 봤습니다. S&P 글로벌 그 레이팅이 조사를 했는데 물론 뭐 대부분은 다 나중에 그 소급이 되겠지만 이 폐쇄가 돼서 일을 하지 못했던 생산성이 0이었었던 그것은 다시는 그 복구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세계의 뭐 여러 나라들이 미국은 저런 나라야 하고 실제로 미국의 무슨 크레딧 신용도 같은 것도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해서 일부 연방정부 그 공무원 가운데는 그라지 세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랜드로도 하고 이게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되느냐 하고 좀 이달 집세는 나중에 내면 안 되겠느냐고 협상을 하고요.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에 실패를 하고 대통령은 협상장에 들어가서 불과 뭐 들어가자마자 민주당 얘기로는 그냥 테이블을 확 치고 나가버렸다고 하고 대통령은 난 처음부터 끝까지 폴라이트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로 협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요. 풀타임 직원이 그 스텝이 한 359명이라고 하네요. 그 가운데서 156명만 일을 하니까 반 미만이 일을 하고 경호원들은 뭐 당연히 페이 받지 않고도 지금 일해야지 되고요. 백악관에도 예전에 그 빌 클린턴 시대에 21일 최근 근세사에서 가장 오래 연방정부 폐쇄된 그 기록이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이면은 이제 타이가 됐네요. 타이가 됐는데 글쎄요. 이 사이에도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모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 보니까 연방정부 폐쇄와 확실하게 연결된 건 아니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굉장히 뭐 아메리카의 가치, 패밀리 밸류를 들고 나오면서 빌 클린턴에게 많이 그 반대를 했었고 뭐든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예산을 줄여야지 된다 하는 뭐 그런 것으로 결국은 정부 문을 닫았는데 그 문 닫았었을 때 돈 받는 직원들은 백악관에서 다 일을 시킬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그 돈 안 줘도 되는 인턴들이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빌 클린턴 당시에 연방정부 폐쇄되고 백악관 직원들 다 집에 갔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모니카 루빈스키와의 스캔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도 없는 그 백악관의 이쪽에서 오바마 시절에도 뭐 연방정부 문을 닫았었지만 인턴이 백악관에서 돈 안 받고 일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오바마 시대에 이게 또 이제 민주당의 정권을 보여주는데 돈을 그 인권이라도 아니 인권이래요. 그렇죠. 인턴의 인권이죠. 인턴에게도 적절한 그 돈을 지급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그 민주당 시대에는 많았고 해서 오바마 시대에는 돈 안 받는 인턴들 그 일하는 것은 막았었고요. 이번에 지금 백악관은 어찌 되는지 잘 그 모르겠어요. 어제 12명이었군요. 공화당 의원이 문 다시 열어라 하는 그런 안에 민주당이 발의한 것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쪽 편의 의견이고 페이트릭 뷰캐니언처럼 정말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지금 비상재해 사태를 선포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팍스에서도 어제 잠깐 그 트럼프 대통령 출연하던데요. 그럴 때 그 션 해니티가 제안을 하더군요. 긴급 사태를 선포를 해야지 된다 하니까 대통령도 어제 텍사스 국경에 갔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에 갔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션 해니티와 함께 그 팍스의 팍스 비즈니스의 루답스는 긴급 사태를 선포를 해야지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고 대통령이 2020년에 재선될 수 있는 길이다. 하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마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하고
또 뭐 캘리포니아 등등 다른 지역의 재해 기금으로 쓰는 곳에서 빼서 멕시코의 벽을 쌓을 권리는 있지만 후회할 걸이라고도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뭐 패기 누나는 공화당이지만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많이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도 시리어스하지 않다, 진지하지 않다. 반면에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는 민주당이요, 시리어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20년, 30년 전부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좀 그 국경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보다 관대한 편이죠. 그리고 실제로 소수 인종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아는 편이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요. 대통령처럼 뭐 강간범, 마약이 다 그쪽으로 들어온다 하는 팩트 체크는 뭐 며칠 전에 해드렸고요.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의 말이 다 맞지는 않다라고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스턴 글로브의 컬럼니스트 마이클 코엔. 대통령의 전 변호사와 이름이 똑같아요. 이 마이클 코엔 컬럼니스트가 공화당은 그렇게 오바마 시절에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비난을 거듭하더니,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그쪽이 정말 위기 사태가 아닌데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민들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물론 일부 어떤 분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온다고 멕시코와 텍사스 사이요, 아주 환영하러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얘기는 지금 학교에 가봐라, 뭐 불법 체류자들이 판을 친다,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여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그 국경을 통해서 이제 그 서류 미비자들이 넘어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비상 사태까지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도 오늘 컬럼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항상 필요할 때, 간호사가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였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의 랜드로드 같은 경우도, 텍사스 쪽이 이제 그 장벽을 싼다면 길이가 제일 길어질 테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강력하게 어떤 랜드로드가 도전을 하면서 당연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기서 돈 책정된 것을 벽 쌓는 데다가 빼면은 고소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랜드로드도 고소를 하는데, 이곳이 이제 그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었던 아들 그 부시가 리오 그란데 밸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왔던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연방정부가 나한테 1조를 줘봐라, 1조 달러를. 나 그 돈 안 받는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콘크리트든 철강이 됐던 난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다, 벽. 이것은 벽이 아니라 그대로 놓아둬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많고요. 텍사스 쪽에서. 그런데 또 대통령은 오늘 뜬금없이 H1 비자 받는 사람들이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형태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말하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뚝하니 또 이렇게 그 트윗을 해버렸거든요. 당연히 H1 비자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이런 것이 시행이 되려면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지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대통령이 항상 뭐 저쪽 그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그런지 오늘 그 같은 그 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지금 연방정부 폐쇄와 멕시코 벽 쌓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정말로 멕시코의 벽을 쌓는 신용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시 뒤에는 시리아에서 철군이 시작된다는데요. 이것도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백악관에서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후임자를 찾고 있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이 시작됐다.
미군이 주도하는 동맹국 대변인이 발표를 했다는 건데 미국 국방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집트 가서 연설을 한 것이나 아니면 존 볼턴이 어디에서였었죠? 이스라엘에서 이 관련 연설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트윗에서 내 입장은 변화가 없다 한 게 맞게 된 셈인데 처음에는 또 하긴 트럼프 대통령도 또 조금 뒤로 주춤 물러나기는 했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대변인이 철군 과정이 시작됐다.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장비 같은 것은 다 조금 철거를 하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언제 군인들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까지 이런 발표는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 볼턴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이시스를 완전히 잡기 전까지 그리고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때까지는 철군하지 않는다 했는데 볼튼이야. 그 터키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았고, 볼튼 얘기 듣지도 않는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 끝났다. 우리는 계약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와 전화하고 나서 이제 그 철군을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 같은 것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아니면 국무장관이 하는 말과도 자꾸만 다른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 행정부나 대통령의 보좌관이 대통령의 말을 좀 주워 담는 수습하는 데미지 컨트롤을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대통령과 다른 의견이 조금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그 밖에 또 대부분의 경우는 대통령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볼튼이나 폼페오 국무장관이 급박하게 그런 그 철군은 없을 것처럼 얘기한 게 정말 그 말이 어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묻히기도 전에 지금 이런 시작이 됐다는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2월 7일의 탑뉴스는 정해졌습니다. 2월 7일이 목요일이군요. 목요일이니까 그 목요일 해서 금요일, 토요일 계속 뉴스가 될 텐데 마이클 코엔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여러 가지 유죄를 인정을 했고 3월부터 이제 3년형을 복역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는 물론 여성들에게 돈을 준 것도 있고 그것도 선거자금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재단과 관련된 것,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려고 하고 본인이 직접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증언을 잘못했다던가 거짓 증언을 했다던가 등등에 대해서 유죄 인정하고 그렇게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3년형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모든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공범 아니면 이 사람은 하수인 트럼프 대통령이 주범 기소되지 않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의 그 법 해석가조차도요. 그런데 이제 이 코엔이 2월 7일에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의 메릴랜드가 지역구인 의원이 초대를 커밍 의원이 초대를 했는데 아주 기쁘게 나가겠다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수없이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마이클 코엔 전 대통령의 변호사면서 여러 가지 온갖 허드렛 일 또 수치스러운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해결을 한 해결사를 한 픽서 마이클 코엔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증언하는 것을 직접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건너 뉴스로 전해 듣는 것하고 그 음성이 직접 차분차분 차근차근 이것 저것 또 이 이슈로 돌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와는 다르잖아요. 그 접촉이 되는 것과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이런 거래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그건 빅딜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 본부장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설령 조사관에게 잘못 증언을 했다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등등 얘기를 했고
선거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었던 그 폴스터도 지금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왜 조사를 받았는가 하면은 선거대책본부장인 폴 매나포트가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만약에 이런 것이었겠죠. 그냥 가장 평범하게 추측 가능하다면, 이 트럼프가 그 당시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습게 봤으니까 본인은 대통령이고 그전에도 대통령했고 총리했고 모든 권력을 수십 년 동안 장악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부동산 개발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그 푸틴이 볼 때는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이게 사실은 주류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힐러리 클린턴을 이렇게 이기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푸틴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폴 매나포트가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 그게 이제 러시아와의 내통이냐 음모냐 해서 어제 나폴리타노라는 팍스의 법률 해석가는 그게 두 가지가 다 된다. 내통과 그 음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같은 폴 매나포트가 러시아의 푸틴 그 최측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캠페인 당시에 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준 거예요. 줬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난 모른다.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모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계속 처음에 기소될 때는 뭐 세금을 안 냈다던가 세금을 탈세했다던가 뭐 이런 갖가지 다른 부분으로 기소가 됐지만 그 기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이 되고 증거 확보를 많이 했고 특별검사가 러시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 30명 넘게 기소를 했고 하는데 하나의 포커스는 이렇게 된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 러시아와의 어떤 그 음모 뭐 내통 이런 것도 있고 사법 방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월 달에 그렇지 않아도 특별검사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고 7일에 마이클 코헨이 또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겠어요? 항상 모든 것은 플레이니까 좀 비슷한 시기에 어떤 때는 이거 하나 터뜨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하고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연결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지금으로선 그림은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초조해하고 신경질 나면은 또 다른 곳으로 확 그 화제를 돌려버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가운데서 원 오브 더 하나의 카드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미팅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떤 언론은 아니 벌써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진보 대법관의 후임을 찾고 있단 말이야 하는데 당연히 찾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최근에도 종양 제거 수술을 했고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도 전부 9명의 연방 대법관이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카드를 그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게 백악관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특히 마음을 담아서 갖고 있다 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준비를 숏리스트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본인이 뭐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좋지만 지난 25년 사이에 처음으로 이 뭐 논고 이런 데도 참석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연방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정신도 굳고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그 물러날 때를 아는 그 정도의 판단력은 있잖아요. 해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스스로 은퇴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숨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그 숏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 아주 조용히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 들립니다. 잠시 뒤에는 이 뉴스 그 자체야 한국 뉴스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시간 동안이나 지금 그 조사를 받고 집으로 갔잖아요. 과연 전 행정부를 위해서, 뭐 행정부라기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사법부를 그쪽으로 끌고 갔는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도 보도가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팅은 뭐 계속 연구되는 대상이고요. 미국에서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이 자막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전에 전해드렸었던 시리아에서 미군의 그 일부 장비가 이미 그 철군되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인터뷰에서요. 지금 이렇게 철군되고 있다 하는데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면 이 철군이 시작되기 전에 뭐 군 장비를 일단 그 빼는 것이지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론은 이 행정부가 갈라지고 있다고 자꾸만 얘기를 한다. 그게 언론의 취미다. 물론 뭐 진보 언론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내가 미국은 그 시리아에서 모든 그 아이시스가 잡히기 전까지 철군하지 않을 것이며 또 시리아 대통령이 쿠르드족, 미국에 협조를 했었던 그 쿠르드족을 못 살게 굴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기 전에는 철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직전에 4번이나 뭐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했고 군 관계자와도 다 서로 확인을 해서 이게 행정부의 한 목소리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목소리라고 하고 한지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되니까 이래서 이제 신뢰도가 좀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정말 4번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으면 대통령이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한 건지도 모르고요. Who knows? 네, 짧은 내용 2가지부터 전합니다. 먼저 그 CNBC에서 이 내용은 뒤로 가면 되고요. 이 내용이 더 짧겠네요. 로이터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 지금 유엔의 인권 그 관리자가 인권 보고서를 쓰는 그런 사람이 한국에 가 있잖아요. 북한에는 못 가니까. 그런데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북한은 전체가 감옥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한국과 북한 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때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건 이건 안 된다. 이제 이것도 인권 그 유엔에서의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이죠. 북한이 2018년도에 국제 그 엠니스티의 주장에 따르면 12만 명의 정치범을 그 수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홀 스토리를 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건 또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뭐 또 이런 것이죠. 많은 그 국가별로 이슈가 있는데 신뢰성도 뭐 회복되기 전에 당신네 나라가 이게 이렇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순서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CNBC 방송은 경제에 포커스를 두는 언론인 것만큼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의 그 토픽이 Belt and Road, 실크로드요. 현대의 이 실크로드 지금 한 60개국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뭐 아프리카, 중동까지 여기에 북한도 굉장히 참여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또 그 중국에서도 2017년도에 그 벨트 앤 로드 그 회담에 북한 대표를 초대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경제 제재 같은 것도 말이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따질 때는 좀 힘들다고는 CNBC 방송도 그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굉장히 그 외국 자본 같은 것을 원하고 있고 중국은 뭐 실크로드 한다면서 아프리카 같은데 많이 뭐 돈을 꿔주기도 하고 무상 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남미 중미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미국이 중간에 껴 있어서 이게 힘들어 보이지만 아마도
그래서 그 미국이 싫어하는데도 한다면 득보다는 그 두 나라 사이에 해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방법은 한국이 여기에 이제 깊이 개입을 하면서 한국과 또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금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한국을 통해서 북한도 이 가입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CNBC 방송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자세히 전했어요. 그 내용 자체야 뭐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왜 미국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는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그 대법원장이 뭐 예전에는 그 뭐 김기춘 전 그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사람하고 공안 사건을 많이 다루던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됐고 특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에서 사람들이 사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그 말기쯤에서 올해 71세예요. 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제 본인은 뭐 좀 더 멋지게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대법원은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했는데 결국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징용 나갔다가 일본 회사로부터 굉장히 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일본 회사가 보상을 해야지 된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네 분에게 나머지 분들은 많이 이제 숨지셨고 하잖아요. 그렇게 일본 회사가 해야지 된다라고 한국의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막 비난을 했고, 왜냐하면 그 예전에 다 그거 뭐 한미 그 외교 수립하고 할 때 한 번에 다 한 거 아니냐, 위안부처럼 마찬가지로요.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다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면 이거 대한민국과의 우리가 외교 관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일본의 얘기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을 해서 일본과 아주 그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잘 뭐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 그 다른 그 판사가 그 본인이나 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면 이 사람을 부당하게 인사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실제로 그 일본 회사를 대변하고 있었던 김앤장, 예전에는 한국에서 김앤장 그 법률사무소 하면은 무조건 최고 하더니 요즘은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일본 그 니폰 그 스틸 앤 그 수미모토 메탈하고 또 미쓰비시 그 헤비 중공업 회사를 대변을 했기 때문에 김앤장 변호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비밀리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뉴욕타임스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인들이 사법부를 굉장히 그 불신을 한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전혀 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난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불신이 굉장히 그 커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특별히 그 조사를 하고 뭐 특별 검사가 예를 들어 수사를 하고 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까지 받게 되는 한국의 그 문제를 지금 전하고 있고요. 또 이낙연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의 말을 인용 등을 하면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할 때도요. 일본이 이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 그러면 또 일본의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같은 그 언급이 굉장히 그 유감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그럼 왜 이 한국의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그 보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경음 뭐냐면 한국이 사법권이 당연히 독립이 돼 있는 그런 나라지만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도 대통령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제왕적인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사법부도 이제 대통령의 분위기 봐가면서 일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고요. 사법부와 지금까지 뭐 재벌에 대해서 한 그런 것,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한국과 일본의 이 같은 일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지금 뭐 중국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를 하고 만나고 이런 마당에 한국과 미국이라도 아니 한국과 중국 아니 일본이라도 그 미국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잘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로 그렇지 않게 됐다라는 것, 그 부분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 보면서요.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구나. 실어 나르는 자동차가 하는 느낌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들으시기 전에 제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는 비슷하다 하고 말씀드린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뉴스에 관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포춘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가장 많은 집단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프린스턴과 뉴욕 유니버시티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5세 이상이 대단히 소셜 미디어를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룹은 아니죠. 그런데도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그 비율은 젊은 세대 18살에서 29살 사이보다 7배나 높답니다. 65세 이상이요. 물론 남들이랑 공유해야지 된다. 이런 레스폰시빌리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에 접근하지 않고 소셜미디어 같은 것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인식력이라든가 사회적인 감각 같은 것들이 젊은 세대보다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또 기억도 좀 젊은 사람들만큼 순발력이 있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느낌이나 분석 없이 많이 이렇게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그룹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셜미디어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에 나온다. 조 바이든의 브라더도 그도 나온다고 하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나온다고 하고 하는데 주목받아야지 될 사람이 텍사스의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비토 오루케. 이 사람은 지금 장벽 쪽을 쭉 다니면서 멕시코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까지 다 라이브로 공개하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